되게 계급에 따라 상층부 사람들은 세금이 늘어나니까 복지를 늘리는 걸 반대하고 하층 사람들은 복지를 늘리는 걸 찬성하고 딱 일관성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특징적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아까부터 이런 말씀드리는 것과 이거 왜 연관이 되냐면 애초부터 우리나라는 농촌을 착취하면서 산업화를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계급적으로 이렇게 지배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그게 없는 건 그런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 계급적으로 이렇게 대대로 내려가는 계급 지배 구조가 굉장히 흐릿한 나라라는 거죠.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그 일본 친일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라든가 또는 매판 자본들이 막 설쳐서 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다. 뭐 이런 이제 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 중에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분노를 막 불러일으키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독하게 부도덕한 상층부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를 이렇게 통과를 하는 지도층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있죠. 월급이 더 받았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냈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은 물건을 좋은 걸 사고 싶고 누구나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상층부가 그 지배력이 강력한 나라들은 보면 함부로 이렇게 그걸 내뱉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막 내뱉어도 뭐 사회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과도하게 자유로운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런 바이탈리티로 인해서 이런 성장이 빠른 시간 안에 계속 되는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당시 이제 그렇게 너무나 불만을 항시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이 사회 갈등이 너무 많이 벌어졌고 갈등에 의한 손실이 많죠. 갈등에 의한 손실이. 근데 이제 이 사회에서 갈등에 의한 손실을 우리가 감수하면서도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이게 지금은 상당히 이 한계점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환경 공해 문제로 해서 뭐 그 CO2 배출도 규제를 해야 되고 CH4 배출도 규제를 해야 되고 이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유럽의 스탠다드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젠 낭비적으로 막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불만을 막 터뜨리고 하면서 또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우리는 좀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적은 자원으로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화공업을 하면서 많은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나라였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점에 지금 다다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수소 자원에다 투자하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이제는 좀 더 세련화돼야 된다. 세련된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처음부터 건국 세력이 뭐 친일이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승만 정부의 내각 요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부분이 다
독립운동했다는 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기술 관료들 중에 일본 유학을 했거나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던 외정시대, 그래서 외정시대에 행정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위에 정치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고 기술 관료로서의 그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마저도 대부분 이제 그 외정시대 그 대학을 가고 하는 사람들은 지주 집안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건국 직후에 바로 토지 개혁을 해서 농지 개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농지를 3정보 이상이 되는 농지는 다 재분배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통적인 토지 귀족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물질적인 기반은 농지 개혁으로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학교 가서 배웠던 머리에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근대화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리고 또 그 공부를 할 때 일본인들한테 뒤지기 싫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정도의 포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앞세대 선조들을 평가를 하고 또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과거를 파다 보면 우리 내부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래는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발전 모델의 나라이면서 왜 그렇게 과거를 자꾸 파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청년들이 실업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할 수 없고 아이들을 낳지 못하고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있고 또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 빈부격차가 지금 심해져 가고 있고 물론 이게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제이션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을 다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조상 탓하고 말이죠. 이렇게 남 탓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다른 나라들이 볼 때도 저 반짝반짝 빛나던 우리의 모델이 망가지는구나. 그 사람들에게도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국제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경로로 해서 발전해온 우리로서의 어떤 의무가 있지 않냐, 사명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다가 둘 다 나가 떨어지면 좋은 일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둘이 싸우다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다 망가져 버리면은 국제 협력을 통한 발전의 길도 막혀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따라오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비극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왔던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계에 서 있는 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른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발전을 향한 한국적 접근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중간에 제가 뭐 결론 이야기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 더 이게 진전을 합시다. 이 계급 투쟁론 또 근대 주권 국가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게 종속되는 그런 발전을 했다. 이런 관념을 많이들 퍼뜨리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르주아 계급이 우리나라는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서부터 내리누르고 착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보세요. 뭐 이재용 그 삼성 회장이 맨날 감옥 들락거리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뭐 전 세계에서 뭐 깜짝 놀라는 그런 대그룹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건 시장에서 얘기고 정치적으로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주권국가론이라는 것도 주권국가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유럽에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그런 관념이 탄생을 한 거고, 그 오랫동안 각 나라가 내정에 대해서 자기가 독점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동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결과 전쟁을 수도 없이 겪고 결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참한 문명의 그 절단이 나는 그런 전쟁까지 겪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제 그 말하자면 문명에 대한 어떤 절망 이런 것에까지 이르렀죠. 유럽의 지식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토라든가 OEC라든가 이런 데서 주권을 양보를 하고 주권을 공유하면서 국제 협력을 한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협력을 해서 같이 윈윈하자. 이런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류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시대 조류니까 우리는 그걸 좀 일찍 했고 또 6.25 전쟁이라는 어떤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빨리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서 군대가 지휘관이 이 지휘관의 변덕에 따라서 함부로 지휘되지 않고 규정과 제도에 의해서 군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것도 미군의 제도를 갖다 그대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빨리 우리는 그렇게 됐죠. 또 경제 관료들의 행동도 전쟁 직후에부터 이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갔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통계라든가 경제적인 결정의 여러 가지 기법도 빨리 미국에 갖고 있는 걸 다 흡수를 해서 우리는 빨리 선진적인 기법을 적용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주권을 서로 쉐어, 주권을 공유하면서 윈윈하는 시스템을 일찍 시작한 거죠. 서유럽이 하고 바로 몇 년 후에 바로 우리는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와서 보면 되는 것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무슨 뭐 미국의 식민지니 뭐니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지금 맥락에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이 발전이 일어난 것이 어떤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일찍 그걸 파악을 하고 적응을 함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쭉 해왔는데, 같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이제 그 대외적인 행동으로서 적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적으로 어떤 개혁 활동이 없이는 그 이익을 충분히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남미 나라들과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남미는 우리보다 독립한 역사가 훨씬 길지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빈부격차도 심하고 부패도 심하고 경제 발전의 정도도 굉장히 뒤떨어지고 우리에 비하면.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이 국가 건설의 디자이너들, 설계자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 뭐 외정시대에 당신은 독립운동을 했냐 친일이었냐 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저는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설계자들, 건국의 설계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자기의 이 어떤 옳음, 의리 막 이런 것을 지킨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처음에 건국할 때 새로운 국가를 설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건국의 설계도는
우리나라 초대 헌법에 제일 잘 요약돼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 그 이전의 모습은 이제 41년에 임시정부가 발표했던 건국강령, 건국강령에서 이제 그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나라 초대 헌법에 들어온 건 아니고 그 양반들이 이 일본군을 쳐부수고 한국으로 진격해 들어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했고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과 경쟁을 하면서 또 협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 건국 세력, 건국의 지도자들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건국 지도자들 중에는 해외에서 건국의 비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국내에 있는 그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송진우나 이런 또 조선일보의 또 안재홍이나 이런 분들은 국내에 있으면서도 항상 일본은 결국 패망한다. 우리가 결국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종합적으로 우리 초대 헌법에 이제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초대 헌법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자꾸 무슨 우리나라가 뭐 이 수구 세력이 뭐 건국한 것처럼 이렇게들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십시다. 건국 헌법에 나와 있는 재헌헌법 제84조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84조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이긴 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굉장히 그 모호한 하나의 단어로 지금 사람들한테 각자 다른 의미로 막 사용되고 있지만 그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면서라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또 특히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미 건국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저도 대학교 때 읽었을 때는 이건 무슨 농담 하나 그랬어요. 왜냐? 건국한 지 얼마 안 된 나라,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냐.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이 농지개혁을 했잖아요. 가장 그 밥을 못 먹는 소작인들이 밥을 먹게 해준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분배를 해서 지대를 바치지 않으니까 자식들한테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보통 교육은 뭡니까? 국민교육, 국민학교를 의무교육화하는 그것도 일찍 바로 건국하자마자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소작인들이 지대를 바치지 않는 대신 그 돈으로 자식들을 먹이고 자식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게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이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 줬다. 또 국가적으로는 이 아버지들은 소작인으로 사느라고 글을 못 배웠는데 자식들은 다 글을 배워서 상당한 이제 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되잖아요. 이게 공화국이 발전하는 가장 큰 기초다 이거죠. 국민들의